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로 63살입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존경받는 의료인이자 사별한 미망인, 그리고 인자한 할머니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에 서 있는 저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고흥 비뇨기과 진료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도덕적 타락의 현장 말입니다. 차가운 진료대 위에는 제 사위가 누워 있습니다.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고 그의 하반신은 적나라한 형광등 불빛 아래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농부, 사업가, 젊은이, 노인, 가리지 않고 숱한 남성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봐왔죠. 큰 것, 작은 것, 평범한 것, 인간 생물학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감각해졌다고 믿었습니다. 남자의 몸이란 그저 고쳐야 할 생물학적 기계 장치에 불과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혼란으로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직접 하시려는 겁니까? 간호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으로는 안 돼. 저는 그의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염증이 너무 깊어. 손으로 직접 마사지해서 풀어줘야 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저는 라텍스 장갑을 벗어버렸습니다. 탁 하고 장갑이 벗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늙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감각이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제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뜨거웠습니다. 타오를 듯이 뜨거웠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했습니다. 한 손에 다 잡히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제 30년 임상 데이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물리적 실체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자들의 가장 은밀한 부위를 치료해 왔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최면에 걸린 듯 중얼거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야. 이 시골 구석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이만큼 훌륭한 건 본 적이 없어. 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차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숭배에 가까웠습니다. 의료라고 부르기에는 손이 너무 떨렸고 불법적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조용히 해. 저는 명령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지만 너. 치료 중이야. 태호야. 그냥 숨 쉬어. 하지만 숨을 쉴 수 없는 건 정작 저였습니다. 제 호흡은 거칠어지고 가빠졌습니다. 심장은 덫에 걸린 새처럼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 이 두렵고도 황홀한 질주, 공포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심장이 뛰는 이 느낌. 그것은 다시 여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문을 닫고 한참 뒤, 저는 사위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존경받던 의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장모가 딸의 남편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1부, 메마른 삶. 저는 박명숙, 60살입니다. 고흥에서 30년째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알죠. 저는 이 지역사회의 터줏대감입니다. 환자들은 저를 보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 원정을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일대에서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 삶은 임상적 시선으로 정의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 남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여의사였던 초창기에는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어색함은 회색빛 단조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성기는 그저 장기일 뿐이고 전립선은 샘 조직일 뿐이며 남자는 그저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이러한 무미건조함을 반영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극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그가 죽기 훨씬 전에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살며 오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 지력사회의 기둥으로 살았지만 여자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들이 죽어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63이니까. 폐경도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몸은 변했고 호르몬은 거울의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욕망이란 젊은이들의 전유물인 혼란스러운 감정이며 제게는 과거의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책 속에 끼워둔 마른 꽃처럼 우아하게 시들어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제 딸 수진이는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김태호는 올해 42살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이죠. 그는 수산물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고흥에서 바닷가까지 긴 출퇴근을 합니다. 딸 부부를 볼 때마다 그들은 현대 생활의 고단함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시골 동네는 말이 빠르니까 수진이와 태호가 각방을 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벌써 1년 넘게 잠자리를 따로 한다더군요. 부부 관계도 없고 교감도 없는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는 룸메이트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차를 마시며 수진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한숨을 쉬며 서로 바빠서 그렇다고 일이 스트레스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만의 우주이고 장모가 침실 문제에 개입할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줄은요. 제2부 진단. 모든 것의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어 있었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 전립선에 문제가 있나 봐. 몇 달째 고생 중이야. 시내 병원들을 3개월이나 다녔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대. 아파 죽겠대. 얘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장모님이잖아. 민망해서 어떻게 몰아주냐고 안 간대. 민망해. 참,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았다. 걔가 뭐 내가 못 본 거라도 달고 있대? 당장 전화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의사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42의 전립선 문제라. 좀 이른 나이입니다. 보통은 노화와 함께 오니까. 40대 초반의 남자가 그렇게 고질적인 증상을 겪는다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배출하지 못해 생긴 울열 때문이겠죠. 저는 사위에게 전화해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김서방,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병 키우지 말고 내일 당장 병원으로 오게. 다음 날 오후 2시 그가 왔습니다. 진료 의자에 앉은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42살 먹은 남자가 여학생처럼 얼굴을 붉히다니. 꽤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고 뚝뚝 끊긴다.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깬다. 골반 쪽에 둔한 통증이 계속된다. 다른 병원에서는 초기 전립선 비대증이라더군요. 알파 차단제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진단 모드로 전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만 주고 직접 검사는 안 했지? 요즘 의사들은 차트에만 너무 의존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쪽 커튼 뒤로 가서 바지랑 속옷 내리고 엎드려. 그는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한 표정으로 주저했습니다. 마치 도망칠까 고민하며 문 쪽을 쳐다보더군요. 이럴 시간 없어. 제 목소리는 날카롭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지금 자네는 내 사이가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 개체일 뿐이라고. 환자야, 환자. 어서 움직여. 저는 파란색 라텍스 장갑을 끼고 윤활제를 발랐습니다.
커튼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드러난 채로 100만 번도 더 본 광경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였죠. 긴장 풀어.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검지를 넣어 전립선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부어오르고 물컹하고 뜨거웠습니다. 여기 아픈가? 제가 살짝 눌렀습니다. 네. 그가 헉 소리를 내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단순 비대가 아니야. 저는 손을 빼며 결론 내렸습니다. 만성 우렬성 전립선염이야. 분비물이 꽉 차서 갇혀 있어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똑바로 눕게. 초음파로 방광을 확인해야겠어. 그가 몸을 뒤집어 똑바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의 축이 기울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평상시 상태인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저는 수천 명을 봤습니다. 평균도 알고 예외도 압니다. 하지만 이건 거대했습니다. 그의 허벅지 위로 묵직하고 두툼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평상시 상태라면 제 머릿속은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섰을 때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갑자기 날카로운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 딸이 1년 동안 이걸 방치했다고? 각방을 쓰면서 이 명품을 먼지 쌓이게 내버려 뒀단 말이야. 그것은 비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연자원의 낭비 같았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명숙, 정신 차려. 이건 내 사이야. 수진이 남편이라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검사를 마쳤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옷 입고 나와 제 목소리는 텅 빈 동굴 소리 같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요동치는 맥박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진단 결과를 말해줬습니다. 정기적으로 배출을 해줘야 염증이 가라앉아. 분비물이 쌓여서 압력이 생긴 거야. 자네, 사정한 지 얼마나 됐나? 그는 바닥을 쳐다보며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저는 최대한 의사처럼 보이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건강한 남자야. 분비물이 안에서 썩고 있다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게. 전립선 마사지 치료를 해볼 테니까. 그동안 혼자서라도 좀 해결해봐. 제3부, 각성.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럴방을 앓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그 묵직한 무게감, 모양, 그리고 가능성. 남편이 죽은 후, 아니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 같았습니다. 채워지기를 갈구하는 아랫배의 허전함.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에 주름을 더듬고 제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늙은 할머니인가? 아니면 아직 여자인가? 일주일 뒤 그가 다시 왔을 때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바르지 않던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진주 귀걸이도 했습니다. 정신 차려, 박명숙. 병원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주책이다, 정말. 하지만 립스틱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애기소침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집에서 시도해봤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습니다.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죽어버려요. 너무 오래돼서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유지가 안 됩니다. 녹슬어가고 있구나. 연민과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방치되어 죽어가고 있어. 누군가 도와줘야 해. 안쪽 개인 치료실로 가자.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네. 이건 의료적인 필요에 의한 거야. 어둑한 호박색 조명이 켜진 치료실에 그가 누웠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염증을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전립선을 자극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신음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길 아래에서 그의 몸이 깨어났습니다.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노련한 제 손길이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한 것입니다. 돌아 누워 봐.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완전히 발기에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것은 우뚝 솟은 탑 같았습니다. 좋기 2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손목만큼 굵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핏줄이 불끈 솟아올라 펄떡거리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생물학적 걸작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는 자신의 반응이 부끄러운 듯 팔로 얼굴을 가리며 물었습니다. 정상 아니지.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웃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을 정도야. 평균은 10이나 13cm야. 자네는 그 2배야. 이건 비범한 거라고. 하지만 혼자서는 끝까지 못 가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야만. 이렇게 섭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 우뚝 선 그 엄청난 욕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도덕성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의료용 장갑을 벗었습니다. 피부를 원했습니다. 그 열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도와줄게.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야. 치료를 위해서. 제 사부, 선을 넘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궤적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짝사랑에 빠진 10대 소녀 같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여자의 묵직하고 절박한 욕정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예약 때 저는 진료실 문을 잠갔습니다. 팻말을 진료 종료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장갑 안 끼세요. 그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필요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닿자마자 그는 즉시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제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주엔 집에서도 성공했어요. 그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고백했습니다. 장모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만 끝까지 갈 수 있었어. 눈을 감고 장모님의 손길을 상상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처럼 세게 뛰었습니다. 내 생각을 했다고? 네, 장모님의 손, 장모님의 냄새. 장모님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옳았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젖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제 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면 상태였던 제 성적기계 장치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늑과죠. 자네를 보고 있으면 내가 깨어나는 기분이야. 자네가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려냈어. 저는 일어서서 의사 가운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흰 가운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블라우스. 그 다음은 치마.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 입은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지만 한 번도 입을 일 없었던 그 속옷을 바로 지금 입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름다우세요. 그가 제 몸을 훑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보다 훨씬 나아요.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저는 침대 위로 올라가며 속삭였습니다. 딱 한 번만이야.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비밀. 그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실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완벽하게, 남김없이 꽉 찼습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이 깊이에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몸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채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계시였습니다. 확장되고 정복당하고 동시에 소중히 다뤄지는 기분. 남편과 함께한 30년 동안 저는 연기했습니다.
매번 만족한 아내를 연기했죠. 하지만 태호와는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 갈 것 같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귀에도 낯선 날 것 그대로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수십 년의 굶주림은 한 끼 식사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2번, 3번, 5번.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정사의 냄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계속해요. 그가 저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동의했습니다. 계속하자. 제5부, 이중생활. 그 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색깔은 더 선명해졌고 음식은 더 맛있어졌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63살의 첫사랑의 열병을 앓게 된 겁니다. 간호사가 대번에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요즘 달라 보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별소리를 다 하네. 저는 붉어지는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비타민을 먹어서 그래. 하지만 거짓말을 유지하는 건 고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 수진이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평범한 사이 노릇을 하는 그를 지켜보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죠. 수진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식탁 아래에서 우리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 눈이 부셨습니다. 수진이가 디저트를 가지러 부엌에 갔을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어. 듣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식탁 아래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수진이가 4일간 서울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로를 행이었죠. 그가 제 아파트로 왔습니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4일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밥 먹을 때와 잠시 잘 때를 빼고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제 배의 주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저는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균형이야. 이건 우리의 비밀이고 문 밖에는 한실이 기다리고 있어. 그 4일 동안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젊은 남자를 탐하는 추잡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애정에 굶주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60년 가뭄 끝에 단비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6부 2기. 하지만 비밀은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수진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가 좀 이상해.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사와하면서 콧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리고 엄마 병원에 검진하러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어디 많이 아픈가?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거품이 터질 위기였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아서 그래. 저는 수년간의 의사생활로 다져진 침착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몸이 가벼워지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피곤한 척해. 짜증도 좀 내고. 회사 일 힘들다고 투덜거려. 수진이가 의심하고 있어. 그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집에서는 다시 예전의 까칠하고 피곤한 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실, 잠긴 문 뒤에서 우리는 전기가 통하듯 뜨거웠습니다. 이염은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우주에서 행복의 순간들을 훔쳐내는 도둑들이었습니다. 제7부, 회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잘못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끔찍한 배신이죠. 엄마와 딸 사이의 신성한 신뢰를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냐고. 아니요. 거울 속에 저를 봅니다. 살아있는 여자가 보입니다. 저는 63년을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되었고, 충실한 아내였으며, 좋은 엄마였습니다. 사회가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죽어 있었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는 텅 빈 껍데기였죠. 지금 저는 살아 있습니다. 혈관에 피가 돕니다. 누군가는 제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겠죠. 저는 이걸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뒤틀린 형태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욕구 불만에 시달리지 않기에 그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균형, 그리고 제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균형 말입니다. 작가의 말. 이 고백을 써내려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평생을 전문직으로만, 엄마로만 살아온 여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게 범죄일까요? 박명숙은 이 이야기의 악당이 아닙니다. 그녀는 감춰진 욕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태우는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적 불일치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딸에게 그럴 수 있어? 타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30년 동안 행복한 척 연기하며 살아보지 않았다면, 텅 빈 집의 벽만 바라보며 10년 동안 고립되어 살아보지 않았다면, 과란 그녀를 함부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명숙의 말처럼 죽기 전에 비로소 살았다는 느낌을로. 이 이야기는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윤리 수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욕망에 떨리고 날 것 그대로인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이 오기 전에 진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63살이고 열정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가 승강장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나쳐 보내고 평생 궁금해하며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탈선할지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기차에 올라타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